네, 이제 보통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 저는 17년도에 경영신문으로 등단을 해서 계속 시를 쓰고 있는 이다희 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주인공이 따로 계신데 제가 직접 소개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민병훈이라고 합니다. 네 권의 소설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한 권의 산문집을 출간을 해서 올해가 딱 10년 차 작가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병호 작가님 혹시 화손에 어디서 원래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어. 저는 그 동생이 광주에 있어서 네. 광주에는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화순 자체는 처음 왔거든요. 네, 저는 뭐 자주 화순을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미리 와가지고 혼자 온천하고 지금 오늘 될까? 저는 얼굴이 좀 그런데 이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어제 미리 와서 좀 산책도 하고 온천하고 이렇게 책도 한번 더 읽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미네랄 하우스도 저는 화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와보는데 일단 여기 들어오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맡아지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왜 향은 좀 익숙해지면 좀 느껴지잖아요. 또 강한 향은 좀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좋은 향이 계속 맡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좋다, 평화롭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달력 뒤에 쓴 유서 민병훈 장편 소설을 가지고 북토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첫 문단이 제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던 문단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그냥 첫 문단을 그냥 읽어볼게요. 네. 아버지는 오래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내게 벌어진 이 일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선 거의 떠올리지 못했다.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적도 있지만 나는 나도 모르는 새에 그날의 기억을 서서히 지웠고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마치 내가 겪은 일이 아닌 것 같았다. 네, 소설이 이 문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첫 느낌이 굉장히 이게 묵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읽는 자세를 좀 고쳤던 것 같아요. 편하게 누워서 보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편하게 보기가 좀 힘든 소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이렇게 자세를 바로 고쳐 앉게 되었던 작품인데요. 작품 속에서도 계속 좀 언급이 되지만 그리고 또 이 작품이 민병훈의 작품 세계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결을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이게 작가에게 가족에 대한 소설은 실은 어떻게 보면 평생 피할 수 없는 혹은 하지만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병훈 작가에게 일단 나의 인생과 혹은 나의 작품이 계속 배경음악으로 존재하던 어떤 사건을 직면하는 일 근데 또 민병훈 작가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흔한 어떤 감수성이나 기승전결로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 이 두 가지 축이 아마 이 작품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책이 사실은 나온 지가 2023년 겨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오고 나서 행사를 이제 한 8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광주에서도 한번 했고 부산이나 서울 이렇게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 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엊그제 다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보통 책이 나오면 좀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좀 봤는데 그래서 생각이 되게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어떠한 직접적인 자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유년기 때 겪었던
그 불행이죠. 그 불행을 소설로 쓴 게 과연 지금 나한테 좀 어떤 의미일까를 좀 이번에 다시 곱씹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게 어떠한 충분한 대답이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분명한 이거 소설로 써야지라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거를 썼고 그것이 출간되었다. 이게 그냥 이 책의 인과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한테도 좀 여러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 사실은 이거 나오고 나서 몇 달 전에 이제 중편 소설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 금속성이라는 중편 소설이 나왔는데 원래는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할까 하다가 처음에 섭외 제안이 왔을 때 근데 그 책은 이렇게 뭔가 얘기 나눌 게 이 책보다는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 책이 좀 더 할 얘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님과도 시인님이 좀 어떻게 읽어주셨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몇 개 있어서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15년도 등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차 작가가 된 건데 그 이제 작가 활동하시면서 분명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어떤 충동? 유혹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3년도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왜 23년도 출간인지가 궁금해요. 왜 그 전이 아니라 또 혹은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지만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전이나 왜 그 후가 아닌지 그리고 이 소설을 물리적으로 착수한 시기가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던 시기 말고 딱 진짜 파일을 켜서 커서가 깜빡깜빡 기능을 보면서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일까? 왜 전이나 왜 그 후가 아닐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요거 나오기 전에는 아까 시인도 얘기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소설이 너무 어렵고 잘 안 읽히고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뭐 안 듣진 않아요. 근데 계속 듣는데 근데 저한테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그 서사나 혹은 이런 것들 그 좋은 문장 이런 것들 교훈 뭐 계몽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소설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 어떤 믿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써야지 마음을 먹은 건 사실 등단하자마자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비약이긴 한데 이거를 쓰려고 작가가 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첫 책이 재구성이라는 첫 소설집이 나오고 나서 그 책을 편집하신 담당 편집자 박희진 그 평론가이자 부장님이 장편 혹시 쓰실 거 있냐 계획이 있냐 하길래 그때 기억나는 게 둘이서 이제 그 책 나오고 저기 첫 책 나오고 나서 둘이서 이제 술을 한잔 하다가 그게 꺼내시길래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장편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더니 그럼 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분이랑 책을 한 두세 번 계속 2차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착수를 했는데 책이 나오기까지 3년 걸렸어요. 쓰는데 2년 걸리고 그러니까 분량이 막 엄청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빨리 쓸 줄 알았거든요. 빨리 쓰고 빨리 그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원고 마감을 한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혜진 씨도 자꾸 빠꾸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작가님 더 할 수 있다, 더 쓸 수 있다 하길래 6번째 때 제가 못하겠다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기억나는 게 공덕역에서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뭐 마지막 수정을 좀 해보자. 못하겠다. 진짜 좀 못하겠어요 했더니 박희진 씨는 본인도 이게 너무 욕심이 났다. 욕심이 나서 원래 같으면 자기도 그냥 놓겠는데 좀 더 수정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애써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려서 그분이 했던 얘기는 뭐 작가인 민병훈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인간 민병훈한테 되게 중요한 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그때 6번째 마감할 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오케이 7번째까지 가자라고 해서 한 거죠.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원고를 소설을 이거 할 때에는
보통 그냥 작가가 저 끝났습니다 하고 넘기면은 책으로 출간되는 경우들을 많은데 이렇게 담당 편집자분과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서 하는 게 다 하고 나니까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담당 편집자분에 대한 신뢰 내지는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 지금 이렇게 듣는데 저는 우리 편집자는 그렇게 작품에 대한 얘기 딥하게 주고받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간 마감 맞춰서 원고 넘기고 당일도 마감 어그러지면 독촉 메일은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뭔가 인간 이다이에게서도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7번 마감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그 되게 편집자와 작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행운이다라는 생각. 이게 모든 작가가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 행운이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너무 좋은 관계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책은 다른 출판사랑 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이랑 언제든 책을 서로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거 행사한다고 했을 때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으로 뭐 어디 가서 한다고 하면은 엄청 좋아하시고 이 책이 뭐 증세를 하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세요. 저보다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박혜진 편집자님이랑은 어떤 작가님이든 누구든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은 편집자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정말 부럽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쓰다가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좀 나이가 들고 쓰고 싶다고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몇 살이시죠, 근데? 지금 올해 40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용이 글쓰기에 대한 게 메타가 많잖아요. 그쵸, 글쓰기에 대한 게 많아서 네네. 작가로서 뭔가 좀 더 원축되어 있을 때 좀 뭔가가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좋은 걸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책을 한 10권 내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혜진 씨는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맞아요. 지금 그 혼란스러움을 오히려 반영하는 게 더 솔직할 거다. 와, 그 사실 핑계였거든요. 또 원축 나중에 할게. 이제는 안 되어 있는데. 지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질문 하나 했는데 너무 부럽네요, 지금. 이런 걸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편집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약간 질투심이 살짝 들면서 일단 그러면 소설 쓰는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아까 방금 작가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뭐 이렇게 작가 민병훈에게도 중요한 글이지만 인간 민병훈에게도 중요한 글이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조금 유치한 이분법일 수 있는데 작가 민병훈이 있고 이렇게 인간,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민병훈이 있을 텐데 그 둘은 평소에 사이가 좋은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질문이에요. 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인간 민병훈이 있고 작가 민병훈이 있을 때 사실 인간 민병훈은 작가 민병훈을 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민병훈이 글을 쓰게끔 소설 쓰는 거에 집중하게끔 도와주는 예를 들어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그리고 인간 민병훈이 갖고 있는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그 작가 민병훈의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종 관계처럼 작가 민병훈이 있고 인간 민병훈이 계속 그런 어떤 서포트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가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초 때는 그냥 작가 민병훈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인간 민병훈에서 그래서 조금 그래서 괴로웠던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양존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때는 현실을 내팽개치고 글만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 질문 보고 나서는 민병훈이 분명하게 있어야 작가 민병훈의 특히 소설적인 어떤 재료 유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다 이거 저는 되게 약간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이다이가 아무리 작가 이다이를 도와준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그어진 선이 좀 분명한 느낌이 강해서 서로가 어떤 게 잘 협업한다는 느낌이 제 안에는 없어요.
근데 민병호 작가는 그게 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뭘 안다고 함부로 이렇게 짓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래 보긴 했어요. 네, 오래 보긴 해서 뭐 제 나름의 판단을 그냥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래 보인다.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난 이게 왜 안 되지? 뭐 나이 먹으면 더 먹으면 될까? 뭐 연차가 더 쌓이면 될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교적 그걸 잘 컨트롤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원래 저보다 실제로 어리시니까 어리죠. 제가 먼저 하려고 그 말을 먼저 하시네요. 어리죠. 네. 근데 저는 주변에 있는 시인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환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인분들은.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내가 시인으로서의 어떤 글쓰기를 한다는 것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생활의 이 모드를 전환하는 게 맞아요.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이 전환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장르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 시인들도 다 힘들어하거든요. 시인을 보면 약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이상한 평온함을 얻다가 또 이렇게 민병호 작가를 보면 맞아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실은 할 수 있는 문제일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책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는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1부, 2부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소설책을 읽을 때 시는 그렇게 안 읽는데 소설책을 딱 이 책을 내가 읽고 싶다 혹은 뭐 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읽어야 해 라고 해서 책을 받아서 보면 목차부터 보거든요. 목차를 봐서 1부부터 5부까지 있다. 그러면 이 각 부가 언제쯤 시작하는지 좀 체크를 해서 대충 1부에선 이런 얘기 하는구나. 3부에서 뭔가 꺾이는구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읽는데 여기 딱 1부, 2부만 있는 거예요. 근데 1부, 2부가 있다고 하면 보통 책의 절반이 1부고 나머지가 2부인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1부가 엄청 길고 그 다음에 2부가 거의 마치 뭐랄까 에필로그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후일담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리고 좀 굉장히 사후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단 다 완독하고 나서는 완전히 동의했고요.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특히 2부를 읽으면서 뭐랄까 2부가 없었으면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량은 더 적지만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원래 원고는 1부만 좀 길게 있었거든요. 그 1부만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편집자께서 그러니까 2부가 다른 부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소설 안에서의 그 소설 쓰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기억이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뭐라고 했을 때 이걸 읽는 독자분들도 그런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야 이 소설을 기억하고 읽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거창한 대답이 아니어도 작가 스스로의 어떠한 대답 이양이 있으면 좋겠다. 스스로 질문에 대한 그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3부까지 썼었거든요. 3부까지를 썼는데 3부 되게 2부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3부가 아버지에 대한 거였는데 2부는 사실 그거였어요. 1부가 완전 자전적인 1인칭에 대한 어떠한 그 이야기면 2부는 사실은 그거는 상상으로 쓰여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의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서 쓴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쓰고 소설을 읽는 이유는 허구로 만들어진 어떤 인물이 그 인물의 시간을 내가 상상해서 그걸 쓰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해결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걸 쓰는 것만으로도 소설이 내게 주는 게 의외로 많구나. 그래서 2부 썼을 때는 필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끝 내자고 이렇게 한 거였어요. 2부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2부를 되게 좋아했어요. 2부가 있어서 정말 신님 말씀대로 이게 좀 완결성을 좀 갖게 됐었죠. 2부는 어떻게 1부가 질문이면 2부는 그냥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그 다른 가족 엄마의 시간을 저는 모르지만 그걸 상상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거창하게 치유까지는 아니어도 어떠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중간에 이제 보면 UV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실은 각 문단마다 시간이 달라지고요. 각 문단마다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이 보였어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민병훈 코어라고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하신가요? 아니 너무 좋아요. 그냥 민병훈 코어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북덕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내고 싶잖아요. 뭔가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핵심을 추출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좀 제가 재밌었던 부분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으면 중간에 편집자 선생님한테 아마도 언급되신 부분이시겠죠? 그 편집자 선생님께 쓰는 편지같이 이제 메일을 보내는 그 메일 전문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메일 전문이 나올 때마다 되게 안심했어요. 왜냐면 이 화자가 기억에 점령당할 때도 있고 기억을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기억에 관해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다가 편집자 선생님께 보내는 메일을 보면 되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 현실의 부피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 화자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막 들었었던 것 같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나가, 이제 그 여기 주인공인 나가 옛날에 그 공간으로 돌아가서 얘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전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페이지, 세 페이지 막 될 때까지 계속 자기들이 막 이 사람에서 알았던 거, 추측했던 거, 그때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하는 만약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 약간 20년 전 얘기를 지금 한다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때의 모습으로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변하면 변한 거에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막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막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지들을 막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튀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런데 묘하게 듣게 돼. 막 나의 옛날 과거 이야기, 그 사람으로 입을 통해 듣는 내 이야기, 내가 막 완전 콜리게처럼 다녔을 때의 나를 기억하면 약간 좀 민망하고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듣고 싶기는 해. 나에 관련된 거니까. 막 이런 되게 미묘하고 복잡한 느낌이 들면서 그 문단이 나올 때마다 그런 현실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 듣는 나의 그 어떤 수동성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뭐 리서치해서, 연구해서, 나의 과거를 내가 캐서 이런 지점이 아니라 굉장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동적인 나가 쓰는 소설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되게 기묘하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소설에 그 소설적인 문장들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얘기해주신 뭐 이메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극적인 대사 같은 것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그리고 뭐 신문 기사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저는 그 제 기억이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에 대한 약간 자료로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기억을 분명하게 해도 시간이 우리적으로 지나면 제가 기억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좋은 기억만 오래 남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 쓸 때, 이게 19살 때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면 그 당시 나는 어땠을까를 어떤 기억을 떠올려도 다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럼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약간 단서를 모으듯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거 쓸 때에도 실제 거기 고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어디 밖에서 이것만 쓰고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내가 가야만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기 위한 제가 기억을 떠올리기에 좀 완벽하게 도움을 받기 위한 재료로서 그 아카이빙적인 것들을 좀 많이 등장을 좀 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메일이나 거기 살던 친구들의 어떤 말 같은 어떤 경우들도 과연 그런 걸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완벽히 그 기억을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걸 아무리 있어도 기억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을 내가 완벽히 떠올려보고 싶다. 도움을 좀 받아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 온전한 기억. 그래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마저는 규정마저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소설 쓰기라는 거였었고 그래서 이게 소설을 저도 이제 읽어보면 그 에고 서칭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 이제 반반이 아닌데 지금 하나 의견은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선형적인 글쓰기가 아니잖아요. 네. 스토리가 쭉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들을 쭉 따라가면 뭐 인물의 변화랄지 뭐 공간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그들 읽어가면 되는 것이 어떤 소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게 사실 선형적이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냄새를 맡게 되면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산책하다가 뭐좀 나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나 예전에 갔던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의 나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기억들이 환기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소설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걸 쓰면서 기억이 떠올랐던 그 과정과 소설의 구조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읽으시는 분들이 그 소설을 너무 자연스럽게 읽지 않고 좀 계속 지연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멈춰요. 너무 많이 멈추게 해가지고 막 찾아보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오락부락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기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억들이 되게 막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기억이 떠올랐다가 저 기억이 떠오르다 하니까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저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히 잠깐요. 이걸 이제 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고 일단 어떤 작가님들은 일단은 자기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건 어떤 이질적인 천을 가지고 있건 간에 완벽한 재단을 보여주거든요. 옷 하나를 좀 완벽하게 핏대게 하는 그런 작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봉제선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 옷이 하나에 원래 그냥 툭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니 감탄하긴 해요. 나도 저런 능력, 저런 스킬이 있었으면 시집이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막 망상하다가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특히 민병훈 작가 소설가의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 자투리 천이건 뭐 큰 천이건 뭐 굉장히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던 남에게 가져온 것이던 간에 그걸 되게 역없이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 봉제선을 감추지 않고 계속 그 봉제선이 여기에 있어. 이게 여기 요만큼 잘려진 건데 내가 여기다 갖다 지금 붙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역없이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걸 자신의 스타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당당한데? 라는 생각을 좀 처음 했어요. 굉장히 당당하다. 왜냐면 그런 거 좀 잘 감추고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지 좀 우리가 깔끔하다고 느끼잖아. 매끄럽다고 느끼고. 근데 이런 봉제선을 역없이 드러내고 실밥 같은 거를 떼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외려 어떤 민병훈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더 확실하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요. 봉제선에 대한 근데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개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그 여러 문장들 중에 하나가 어디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일은 곧 계급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얘기죠. 형식이 개성적인 형식이 곧 그 작가의 계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게 뭐 오도적인 건 있던 것 같아요. 되게 개성 있는 글쓰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이전에 읽었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취향적으로 보면 뭔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형적인 서사나 교훈이나 혹은 뭐 시기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크게 관심이 안 가는데 지금은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렇고 하다 보니까는 더 오히려 개성 있고 싶었고 근데 그것도 되게 사실 잘해야 되는 거죠. 세련되게 되게 이상하게 하면
동제선이 뭐야? 노덕에 느끼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네. 자칫 잘못하면 약간. 그래서 엄청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뭐가 계급이라고요? 스타일의 계급. 죄송해요. 금방금방 까먹어서. 그럼 그 계급이라는 게 사회학적 계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가적인 어떤 그런 서팅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학적인 것은 아니고 네. 작가 사이에서의 어떠한 계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센 문장이죠.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급이라고? 네. 책쓴 사람은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구조주의에 관련된 책을 많이 낸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언제까지 자연주의적인 소설만 쓸 것이냐, 언제까지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할 것이냐에 대한 반증으로 그 책을 쓴 건데 기억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훨씬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형식주의와 구조주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사람 같고 과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방금 들은 문장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이제 이런 텍스트들을 막 읽어내고 통과하다 보면 이게 기억이라는 장치, 근데 애초에 기억은 실은 소설 쓰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긴 하잖아요. 네.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소설을 쓰면 굉장히 독특하긴 하겠지만 실은 약간 좀 애초에 불가능해지는 지점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애초에 이 소설과 같은 장치로 혹은 이 소설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설을 다 완독하고 나면. 근데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결국 이 소설의 구조 자체가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과 이런 의미 부여는 좀 부담스러우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던 맞아요. 거야. 네. 정확히 후자죠. 그 네. 의도가 없었으면 사실은 저도 뭐 어떤 제 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어떤 소설에 대한 맞아요. 설명을 하는 것 너무 길게 하는 걸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소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정도는 있어야 게다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단편 편집으로도 계속 그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명백한 의도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저는 좋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성장인데 도대체 완전 어떠한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들었거든요. 문단도 많이 안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섞을까? 또 배치도 많이 바꿨어요. 배치도 계속 바꿔보고 뭐 하다가 이제 이 구조가 됐죠. 이 구조가 돼서. 근데 기억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믿었어요. 저희가 어떤 기억 떠올릴 때 누가 그래서 정리된 기억을 저한테 얘기하면 잘 안 믿거든요. 오히려 이거 약간 지금 허구다. 픽션 아니야 지금 이거. 약간 뭐가 뭐가 지금 붙어 있는 거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랑도 계속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설도 어떻게 보면 굳이 1인칭이 아니어도 자전적인 소설이 아니어도 소설 쓰는 것 자체가 읽는 것 자체가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잘 찍어서 다행이다. 혹시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그 독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책을 읽을 때 저는 가장 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내가 지연되지 않으면 이 책은 나한테 오래 기억이 안 남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디 한번 걸치거나 한번 멈칫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게 있어야 왜냐면 독서도 너무 습관이어서 그러니까 조장되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체제 안에서도 이렇게 책이 뭐 쓰여져야 되고 이렇게 책이 읽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습관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희한테 되는 경우가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만 좋은 책, 좋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어떠한 것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되게 좀 멀리 하고 싶어요. 쓰는 입장에서도 읽는 입장에서도 한 번씩 제동이 걸리고 한 번씩 어딘가에서 멈칫거려야 그 구간에서 본인의 기억이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 접속이 있어야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많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접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되게 좋게 들리는데 실은 이게 독자랑 텍스트가 직접 만나는 어떤 접합부 같은 게 이 소설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단어가 되게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데서 행사를 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분들이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은 그래서 끝나고 잠깐씩 얘기 나눌 때가 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컸어요. 어쨌든 개인적인 어떠한 욕망으로 이 책을 쓰고 나서 사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유사한 경험을 했다거나 그 경험을 알고 통과한 사람을 알고 있는 독자분이 이렇게 제 앞에 실제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오래 생각했어요. 그게 좀 약간 자꾸 민병을 바꾸게 한 것 같아요.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주치고 만날 수 있구나가. 그래서 그 저쪽 이어가는 게 그 독자를 자신의 스타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은 실은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령 애초에 나는 독자를 만나야겠어라면서 글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실은 선택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픽은 선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스타일을 밀고 나갔을 때 독자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처럼 저한테도 좀 느껴지고 약간 부러움과 질투심이 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인상적인 페이지들이 좀 6페이지가 있었는데 실은 어떤 페이지는 좀 읽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령 100페이지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좋아서 읽고 싶은데 다시 읽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100페이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116페이지는 저는 읽다가 이게 사랑스러운 어떤 거라고 읽었는데 나중에 어떤 서늘함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 보면서 와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르다 지금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제가 현무시라고 그러죠. 진짜 읽다가 빵 터졌던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7페이지라는 87페이지에 베케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케트 책을 외국에서 사서 자기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근데 그 동료가 너무 뭐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킹받게 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작가들은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왜 작가들은 이럴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막 이런 짜증 너무 사랑스러워서 짜증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한번 친구한테 이랬던 적이 있고 그게 떠올라지면서 너무 갑자기 그 친구한테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때 이 친구가 날 되게 참아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무엘 베케트를 되게 좋아하는 너무 가까운 이제 작가가 있어요. 그 친구도 여기 광주 출신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저가 어디 해외 간다고 하면은 꼭 그 베케트 책을 사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 주면 너 읽을 수 있어 했더니 왜 사다 달라고 수집가야 그랬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이제 그 빈티지 시장을 갔더니 거기 이제 혼책을 파시는 어떠한 독서가 분이 계시고 가서 이제 혹시 몰라 뒤져봤는데 마침 베케트의 와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표지에 베케트 얼굴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다줘야겠다. 사다줬죠. 사다줬는데 걔가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책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책을 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달라. 어떻게 생겼어? 뭐 입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걸 왜 궁금해. 이 소설을 빨리 번역을 눌러서 읽은 건가 해도 완전히는 네. 당연히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권 사다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 쓰기 전에도 나 이 장면 그런 식으로 쓸 거야도 얘기를 했어. 너무 좋다고. 걔도 이제 본인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만족하던가요?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장면이죠. 근데 그게 뭐 그 친구랑 소설 얘기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당연히 읽지 못하는 원문은 아니겠죠. 독어니까. 어쨌든 그 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소설을 둘러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본문에서 해방된 느낌도 살짝 들고 나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했어서 그치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안 사다 주고 있어요. 그때 2019년이었는데 그저 이후에 마지막 추억이었네요. 마지막 안 사다 주고 있어요. 87페이지 읽으면서 저 얼굴이 갑자기 막 화끈거리면서 이런 문학적인 짓은 이제 안 해야겠다 이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너무 귀여웠어요 실은 그걸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그 민병훈과 어떤 그 친구분의 옥신각신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 빅게트가 그 사이에 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던 페이지였고요. 일단 자전적 소설을 쓴다라는 건 애초에 내 기억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불가능한 명제를 이미 깔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작가든 다 그걸 알고 들어갈 거예요. 내가 자전적 소설을 쓴다? 이거는 상당히 유혹적이지만 상당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글쓰기다라는 걸 이미 바닥에 깔고 혹은 각오한 채 자전적 글쓰기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우리는 전체를 조망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멀리서 그러니까 말이 메타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말이죠. 신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체를 조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즐거움 같은 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읽는 즐거움은 전 이랬거든요. 이런 소소한 읽는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쓰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쓰시면서 좀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에 관련 없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놀라거나 화나거나 하는 거 관계없이 쓰면서 이거 내 손가락이 좀 신나는데 라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걸 좀 알고 싶더라고요. 거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자전적인 거를 이렇게 쓸 때 네. 일단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자전이다 내 얘기다라고 해도 100% 믿을 수가 없고 맞아요. 사실 일기를 써도 가끔 일기에도 허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글쓰기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기고 두 번째가 편지 그다음 세 번째가 문학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는 어쨌든 나를 위한 글쓰기이고 편지는 수시진이 있으니까는 이제 2인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넓어지는 문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기도 가끔 되게 내밀한 걸 이렇게 적어두긴 하지만 저는 가끔 제 일기 누가 훔쳐가주려고 해요. 진짜요? 왜냐면 왜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진짜로. 저도 가끔 했었어요. 왜냐면 일기에 열심히 나만 본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거를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걸 다 적어두기 때문에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좀 표현을 하려면 이거를 읽어주면 좋겠다 하셨어요. 자전적인 이 이야기를 쓸 때도 거의 유사했어요. 이게 내가 뭐 어떤 것들을 다 설명을 하지 못해도 이 소설을 읽으면 그냥 내가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민병훈이라는 사람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소설을 쓰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었고 그래서 쓰면서 뭐 가장 신났던 부분이라기보다 즐거움을 좀 느꼈던 부분은 1부에 있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1부 제일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나는 이따금 내가 영원히 그곳에 묶여 있을 거라고 직감한다. 이 문장. 나는 이따금 내가 영원히 그곳에 묶여 있을 거라고 직감한다. 네. 왜 즐거웠냐면 아직 더 쓸 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이거 쓰고 나면 이제 이 기억이랑은 완전 멀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나고 다음 단계의 글쓰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딱 1부 끝내니까 아직 더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를 더 당연히 뭐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게 이틀 뒤부터 이제 연재가 제가 지금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걸 금요일날 마감을 하고 와가지고 네. 엊그제 마감을 해서 그 주간문학동네라는 그 웹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웹진으로 볼 수 있는 웹진으로 이분에서 그래서 이거 다음 이야기예요. 달력대 순에서 다음 이야기고 저는 이거를 3부작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지금 이제 연재하는 제목이 혹시 그거는 어느 시절이라는 어느 시절. 어느 시절이라는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생각을
그 제목으로 해서 이제 이틀부터 문제가 돼서 딱 이 마지막 문장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그 소설에서 이제 써 나가고 있어요. 아직 할 얘기도 남아있는. 되게 궁금해지네요. 저한테 그 부분이 좀 즐거웠어요. 이거 정말 마지막 문장 쓸 때. 저는 이제 1부 마지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2부 마지막이 진짜 좋았거든요. 2부는 이제 실은 그녀, 그러니까 약간 3인칭처럼 그녀는 이랬다, 그녀는 뭐뭐 했었고 뭐뭐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내면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2부 마지막에 갔을 때 그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2부를 더 써달라고 주문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불 써달라고는 하진 네. 않고 좀 더 써달라고. 더 써달라. 어떠한 답변에 해당하는 글을 있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이불을 쓰고 넘겼죠. 이불을 이거 써야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 새벽 내에 거의 한 번에 다 썼어요. 한 교회. 한 회에 거의 쓰고 다음날 오전에 좀 손 보고 넘겼죠. 그래서 이 2부가 그 새벽에 그 시간에 한 번 그냥 더 써본 그 2부가 그 편집자 선생님이 이렇게 치열하했던 거 이거 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지점 포인트가 너무 탁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일단 바뀌고요. 뭐 인물이 바뀌고요. 근데 실은 이거를 아들이 이제 엄마를 혹은 이제 그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엄마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은 그런 문제인데 그런 이질감이 저는 전혀 들지 않았고 이 지점에서 나는 민병훈이 되게 다른 도약을 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작가로서도 확 도약이 있었고 특히 2부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책의 마지막이죠. 이 책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잠깐 스타일이나 뭐 어떤 취향, 뭐 어떤 봉제선 이야기 막 이것저것 했잖아요. 막 이것저것 한 이유가 뭐였냐면 실은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매끄럽게 인위적으로 혹은 하나의 어떤 매끄러운 어떤 구조물을 탁 만들어내는 작가분들도 있지만 민병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뭔가 섭섭해요. 그러니까 뭔가 서운해. 그걸로는 민병훈을 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소설가라고 알면 되는 건가? 그게 쿨하다, 멋있다 이렇게 하고 넘기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멋있다. 이런 작가도 있구나. 쿨하네. 근데 마지막 2부를 딱 읽었을 때 뭐랄까 스타일이 되게 강한데 저기 손가락이 스타일이 되게 강하신데 스타일을 넘어선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일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꺼내서 끄집어서 보여주다가 2부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이제 스타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민병훈이 생겼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자전적이라서 이제 다른 소설들과 결이 다르겠지만 실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스타일 면에서도 다른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전 질문지 주셨을 때 그 표현이 너무 저는 좋아했죠. 그 스타일이 없는, 필요 없어도 되는 지점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저도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동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읽어주셨다고 하니까는 되게 뜻깊었고 2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경험하지 않은 그쵸. 저희 어머니의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걸 엄마라고 쓰지 않고 그녀라고 그쵸. 쓰고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같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을 같이 했는데 그 아버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자살하신 내용을 썼는 그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엄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 서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소설을 쓰는 일이고 글을 쓰는 일이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엄마를 그녀라고 상정을 사실 인칭만 바꿔도 사실 되게 거리감이 확 생기잖아요. 엄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녀라고 하는 순간 되게 많은 시간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적인 어떤 허구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거를 썼어요. 그 시간들, 엄마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 어떤 시간에 도착을 했을까. 그게 내 대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책 나오고 나서 되게 좋았던 순간은
당연히 엄마도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원래 이전에 나온 책들은 제 읽다가 제 앞에서 졸고 그랬거든요. 제가 책을 가져와 주신 박사분이 있는데 저거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근데 이 책 나오고 나서는 다 읽으실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본가에 갔어요. 대전에 가가지고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보낼 수 있는 되게 심심하고 익숙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에.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실은 이부가 명백한 호구거든요. 그냥 근데 명백한 호구인데 민병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영이 여기서 그 이부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진실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건 현실이었고 이건 상상이었고 이건 추측이고 이건 기억이고 이건 신문기사고 이건 편지고 이건 일기적인 거고 막 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막 오다가 2부에 가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불필요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이게 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마지막에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지만 절벽에 매달린 남자를 엄마가 보고 실은 이전에 아들이 막 보고 와서 아빠 왜 그러냐고 막 왜 거기 위험하게 왜 매달려 있냐고 할 때도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괜히 애가 좀 뭐 다른 걸 보고 와가지고 놀랬나 보네 하면서 그냥 다시 보내는 앞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귀여운 에피소드로 받아들였어요. 맞아 나도 어렸을 때 혼자서 이상한 거 보고 엄마한테 달려갔던 기억이 있고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거 잘못 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갔던 그런 유년 기회를 딱 떠오르면서 근데 마지막에 엄마가 그 아들이 보았던 걸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러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것을 쳐다본다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 소름 끼치게 좋았어요. 소름 끼치게 좋고 약간 이걸 용기라고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내 눈앞에 가끔 환상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막 사리분별을 잘한다고 해도 가끔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이 환상이 보일 때도 있는 거고 아닌데 맞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고 혹은 맞는데 아니라고 혼자서 판단할 때도 있는 거고 남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내 눈앞에 있는 게 환상이건 착시건 뭐 사랑이건 진실이건 간에 좀 이렇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좀 직시를 해봐야겠다. 나도 이상한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주기 어렵죠. 근데 저는 진짜 용기를 받았어요. 나도 내 눈앞에 있는 게 귀신이건 환상이건 사람이건 진짜 남자건 뭐든 간에 쳐다봐야지 라는 생각. 저는 그 주로 안 보는 편이고요. 안 보거나 그냥 비껴가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굳이? 막 약간 피곤해진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즐겁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피하는 게 제 나름의 방식이었는데 이거 나도 한번 좀 어떻게 되든 간에 봐야겠다. 뭐 눈을 깜빡이지 말아야겠다. 갑자기 막 이런 이상한 오기? 막 용기? 막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용기요? 네네. 용기와 오기? 네. 이게 그러니까 이부가 소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쓰고 싶은 소설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부 같은 것이 어떤 거를 상상하고 그걸 한다는 게 그래서 이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는 1부가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2부는 짧게 걸렸는데 2부를 좋아하시는 되게 많아서 특히 작가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같이 글을 쓰는 분들이 2부에서 좀 감흥이 좀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부를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그 2부를 쓰는 새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은 자전적 소설이라는 건 저는 약간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제시에 제 이야기나 제 내미나 상처를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상상이 안 되는데 일부를 겪으면서 왔던 그 6-7분의 시행착오와 스스로와의 대화와 여러 가지 어떤 객관성과 어떤 입장이 이런 문제들을 막 오고 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뭔가 탁 터지듯이 그 새벽에 쭉 썼다는 게 약간 부러운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소설이 좀 세계를 향해야 되잖아요.
네, 뭐라고? 세계를 향해야 아, 세계? 세계를 향해야 되는데 세계라고 들었어요. 세계가 아니라 뭘 어떤 세계가? 세계를 향해서 뭘 세상 세상. 세계를 세계 향해서 뭘까? 혼자 지금. 왜 그러나 원래. 많이 막혔어.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약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설들이잖아요. 그쵸. 고전 문학이나 이런 것들.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런 걸 쓰지 않겠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언젠가 쓸 건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세계의 문제보다 나의 문제가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로 이루어진 이걸 얘기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시대정신에 대한 글도 소설도 써보려고 하고 아, 트라이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해봤어요. 아, 그래요?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습작할 때는. 근데 뭔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소설적인 뭐 그건 당연히 구조는 가지겠지만 되게 스토리하게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에 지금 그 안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좀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이거는 뭐 쉽지 않죠. 당연히 힘든 걸 꺼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 뭐 밝은 걸 꺼내서 뭐 세상에 살기 좋아요. 세계는 되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전시를 하듯이 보령과의 전시를 하듯이 꺼내는 게 사실은 뭐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지나가야 될 단계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이게 뭐 읽히고 팔리고 뭐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되게 이기적인 거죠 사실. 나만을 위한 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뭐 독자분들을 뵙거나 아니면 유사한 경험을 했던 분을 만나게 되는 게 그냥 할 만이라 너무 놀란 거죠. 그 대면하는 순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 개인의 문제로만 어떤 소설이 끝나는 건 아니고. 의도는 이기적이었으나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다.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민병헌 작가 이 작품과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요? 네. 근데 그죠? 저는 질문 낭독도 듣고 싶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작가님이 작품 읽어주시는 거 조금 듣고 싶기는 한데 아까 그 네. 87페이지 읽을까요? 87페이지요? 40분. 친구 100개트 나오는 거. 그 100개트 읽어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책을 받은 소설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여행 중 재밌었던 일이 없었는지 물었고 나는 재밌었던 일 대신 기차에서 만난 남매에 대한 이야기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는 당신 소설 같네요 라고 대답했고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종 들었던 터라 그 의도가 조롱이거나 농담이거나 비난이거나 비평이거나 당신 소설 같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나의 소설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았지. 내가 쓴 소설들에 대한 의견에 반응을 하기 위해선 일종의 병명이나 명분을 만들어둬야 했는데 그러기는 싫었고 소설 자체로 받아들여지기를 소설 이상의 소설 이하의 소설을 감싼 말들을 덕지덕지 묻은 진흙을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말을 웃어 넘겼다. 까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거였어요. 소설 내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재밌었어서 그걸 실제로 저도 지금도 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설이라는 것 자체에 되게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로만 받아들여지는 걸 좀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와 연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민병헌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실은 저는 굉장히 유머러스하다고 느끼거든요. 농담이 재밌어요. 농담이 재밌기가 좀 어렵잖아요. 말만 내가 농담했는데 안 웃길 수 있잖아요. 근데 농담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농담을
농담인데 굉장히 어떤 진지함 같은 게 같이 공존하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자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머가 있기도 힘들고 이렇게 웃긴다고 했는데 싸늘해진 경험들 없어요? 저는 좀 많거든요. 아 이러면 안 돼.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부딪히면서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건데 임병호 작가는 유머도 유머인데 그 진지함도 같이 공존하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소설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잘 드러나는 소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주변에 되게 친한 작가가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유머로만 글 써봐라. 맞아요. 근데 재밌거든요. 제가 웃기다가 아니라 네. 제가 노래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요가 아니라 네, 그거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거든요. 그냥 주장- 네. 하면 너무 그래서 근데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그렇게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생활 인간 민병원으로도 성격적으로도 관련된 소설을 한번 맞아요. 써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유머를 소설에서 시도하면 너무 공적인 게 되잖아요. 공적 유머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 유머도 어려워요. 유머도 어렵고, 그러니까 웃기는 것도 진짜 어렵고 진지한 것도 어렵다고 저는 느끼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임병호 작가는 아무래도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좀 이렇게 나도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던가 오늘 좀 어떤 시간이었는데 감상평 같은 걸 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진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다른 행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어떠한 제가 그 화수에도 처음 왔다고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행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실까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에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작가들에게 이 실물 독자는 굉장히 흔하지 않는 어떤 일이 물론 미병호 작가는 팬들이 이미 많이 있고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런 행사들을 많이 아마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가 되게 좀 신기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난 이 말 하고 싶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왜냐면 아무거나 상관없죠. 네, 아무거나 관련 없는 것도 그냥 이상한 소리 소리 좋아.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이상한 소리 연기를 이상하면 안 되고 그냥 다양한 질문을 해도 된다. 시간이 어느덧 1시간에 지나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없으신? 아니 뭔가 눈빛은 있으신 것 같은데 따로 작가님께 따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북토크를 좀 마무리하고 싶고 그래도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괜히 얘기한 거예요. 저 홍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 얘기하다가 네. 그 다음 거 이제 쓰고 있으니까는 마침 이제 내일 모레니까 하는 건데 저 홍보 진짜 잘 안 하는데 해야죠 홍보. 네. 근데 어쨌든 말을 했고 네. 어쩔 수 없고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관심 생기신 분들 읽어주시면 그게 나오는 김에 말씀드리면 화요일마다 화요일인 거 몰랐는데 화요일 바로 오후 3시 오후 3시. 때 이제 공개가 돼서 6월까지예요. 6월까지 아마 매주 할 거예요. 매주 해서 저도 약간 도전했고. 그럼 세이브 원고가 있으신가요? 네, 원고가 있는 상태에서 네. 앞에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원고를 있어요? 보냈어요. 보냈고 이제 그거 연재되는 동안 뒤에 걸 써야 되죠. 그래서 아마 여름까지 이제 계속 그거 붙잡혀서 가을 정도 출간되는 그 과정으로. 근데 언제나 계획은 완벽하지만 그 사이에 제가 연재를 갑자기 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한 회에 갑자기 원고를 못 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작가의 사정으로 한뜰 수도 있어요. 한 회 정도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계획입니다. 네. 그 작가들이 연재를 한다는 게 실은 부담감을 좀 깔고 하는 일인데 좀 잘 되시고 그런 휴지 없이 좀 잘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래도 1시간 5분이 저기 넘어가는데 이렇게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너무 좋은 눈빛으로 잘 이렇게 저희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명호 작가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더는 할 말이 없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뭐 행사를 하거나 또 이것과 관련된 글들도 이렇게 썼었어요. 이 책 내고 나서 이 책에 대한 산문도 쓰고 뭐 어떤 화분만 했을 때 다 이미 소진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이거에서 풀리지 않은 거를 다음 소설에서 쓰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은 딴 데서 하지 않았던 말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이 말들을 하게 돼서 스스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비가 온다는데 날씨 요정까지.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좀 서울 가시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